섬김쇼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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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활짝 웃으면서 웃으면서 해야지. 아, 김용민 씨 옆에서 웃기가 힘드네요. 내가 웃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얘기하는 게 웃겨서 그렇지 예, 예, 얼굴은 예. 무섭습니다. 자, 국민보좌관 김성애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애입니다. 예. 요즘 무척 바쁘셨는데 이게 좀 썰물 빠지듯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전화가 좀 덜 오기 시작해서요. 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이래저래 걸리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국민분들이 납득하실 때까지 설명드리는 중이라 네, 예, 부족한 게 있으면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네. 저한테 전화하는 기자들의 그 뭐랄까요? 안쓰러운 좀 내가 진짜 이런 일로 전화드리고 싶지 않은데라는 통화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걸 봐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위에서 자꾸 야 손혜원 뭐 없냐 더? 뭐 이렇게 압력이 내려오는 뭐 그런 분위기가 또 감지되네요. 네,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죠. 네. 뭐 평소 같으면 그 되게 작은 신문에 나기 어려운 주제들까지 다 들춰서 나오고 있어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어떻게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까? 프로 불편 어떻습니까? 프로 불편러 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글쎄요. 그 앞에 익스트림 정도는 프로 붙여야 되지 않나. 익스트림. 네. 익스트림 왜 프로. 이렇게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익스트림 네. 프로 불편너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즘 KTV도 시작하셨고, 아, 뭐 네. 김용민과 함께 함으로써 뭔가 이게 자꾸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까? 김용민 씨와 함께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어서 아, 보람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도 점점 벗어나고 있다. 그래도 우리 저 한 30%는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김용민 씨 쪽에다가 그렇죠. 예, 예. 보셨죠? 예. 네. 제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아, 알겠습니다. 전 반대 들 건데 어디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자, 김수민 평론가는 저 어때요? 그 KTV 박혜진 아나운서가 예전에 MBC 경남에서 방송 같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같이 하게 됐고요. 그 박혜진 아나운서가 이렇게 김수민 데려와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안 물어봤습니다. 아, 안 물어봤어요. 네, 다다음 주에 회식을 하기로 했는데 저를 선배님이 추천하셨냐라고 네. 물어보고 맞다고 하면 김용민 라인으로 제가 치부되고 있는데 네. 박혜진 라인으로 갈아탈 겁니까? 갈아탈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환승할 것입니다. 그럼 박혜진 아나운서한테 한 네. 30% 띄워주는 겁니까? 그건 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김쇼 잘 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 김용민 TV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 낮에 라이브로 방송되고 또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녹음 방송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또 이 김용민 TV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애 보좌관님, 네. 그 어제 목포 MBC 보도 보니까 네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이제 신청한 정모 씨, 네네. 그 양반 이야기가 나오대요. 예, 그 뭐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목포를 가게 된 것은 목포 지역 선거 운동을 하면서 호남 지역의 예술인들의 간담회를 쭉 열고 다녔어요. 그 예술인들의 고충을 듣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었는데 네. 목포 구도심에서도 같은 행사를 했었고 음. 그 자리에 그 뭐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정모 씨가 오셔서 네. 본인이 이 근처에서 무슨 청소년 관련된 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대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의원이 뭐 계속 나옵니다만 적산가옥을 보고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런 것들은 뭐 내놓았냐 뭐 이런 데는 거래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과정에서 예. 자기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잘 안다 뭐 이렇게 해서 손소영 씨가 집을 살 때 이제 손소영 씨가 내려왔을 때 그 정모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뭐 이제 집 구매하는데 서로 연결도 시켜주시고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런 과정까지는 저희가 사실 뭐 정당을 보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그 동네 분들 많이 아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 뵀던 거라서요. 사실 목포에서 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하시는 분이 있기야 하겠지만은 많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예, 그래서 보도 전에는 알았는데 저희도 최근에야 이게 이제 불거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는데요. 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 게시판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정모 씨가 목포 지역의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고 여기를 이제 재개발하게 되면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또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유력한 정치인이랄 수 있는 손혜원 의원한테 팔게 되면 손 의원 또 이심전심 여기서
시세 차익 이건 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관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해가지고 이 목포의 가치를 올리게 되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해서 손 의원을 통해서 뭔가 부동산 개발 이걸 도출해내고 또 아울러 시세 차익을 통해서 대박이 나려고 그래서 손 의원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추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평소에 이렇게 눈찡긋한 정치인들만 보다가 예.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을 만난 거 모르고 그렇게 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손 의원이 그렇게 재개발을 유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여기를 재개발하지 말자라고 나와가지고 이 양반이 당황한 것이고 이런 와중에 얘라 모르겠다 해서 방송사에다가 제보한 것이 아니겠는가. 손 의원이 여기 샀다 부동산을 그렇게 해서 손 의원 매길라고. 일부 기자들이 거기 있는 손혜원 의원 관련 조카분들 취재를 들어갈 때는 이 전화번호를 그분한테 받았다 이런 진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봐선 뭐 네. 최초 제보 이런 건 제가 사실 찾을 생각도 없고 찾을 수 없고 뭐 기자분들이 뭐 취재원 보호 영역이니까 그런 데 개입할 생각은 없는데 하여튼 뭐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사례는 있으니까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정 씨가 그 방송사나 이런 언론사에다가 제보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번호를 줬다고는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줬다. 그 이제 조카 되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내가 정모 씨로부터 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기자가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요. 네. 뭐 얘기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뭐 지금 와서 누가 제보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사실 뭐 말씀드린 대로 취재원 보호에 저게 있는 거니까. 한데 저희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만호동은 목포가 여기가 바다면 이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서산 온금지구는 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 바닷가에 바로 인접해서 있어서 그 목포항으로 배가 들어가면서 목포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22층짜리 아파트를 올리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의원이 강변하면서 재개발 조합이 여러 가지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었죠. 그것 때문에 재개발 조합 측과 시공사 시행사들이 다 열받았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쪽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악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은 저희가 이제 미루어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최근 들리는 얘기로는 아마 그 거론됐던 시행사가 공사를 안 하겠다고 포기하고 나갔다는 중흥건설? 포기하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선 하여튼 뭐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중흥건설 빠지면은 이제 새로운 건설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봐야죠. 워낙 관심을 많이 끌었으니까 관심을 워낙 많이 끌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역 MBC가 아주 뭐 이래저래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SBS는 애초에 제보를 받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제보가 아니라 목포의 팸투어라고 해서 목포 지역의 문체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데려가서 이 도시재생의 현지 사례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 없던 창성장을 보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기자의 취재 노트였는데요. 그랬는데 실제로는 우리 손혜원 의원에게도 그랬고 조카에게도 그랬고 제보를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드렸다라고 하는 걸로 봐선 글쎄 뭐 저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제 재밌는 것은 목포 MBC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지 언론들은 현지에 있는 사람들 혹은 현지 건설사들하고 친한 경우들이 많은데 목포 MBC가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그 말 그대로 정론직필 바른 입장에서 보도를 해주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면 유튜브가 이렇게 퍼지기 전에 목포 MBC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찾는 게 되게 오래 걸렸을 거거든요. 목포에도 MBC가 있는 거 처음 한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광주, 뭐 목포 이렇게 해서 특히나 목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분이 많으실 텐데 이게 유튜브로 퍼져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뭐 몇십만 회씩 조회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구나, 지역 언론의 목소리구나.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중앙 언론이라고 안 하고 서울 언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 언론이 지역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 마음대로 짓거리는 걸 진짜 보기 싫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요즘 많이 듣는데 목포 MBC야말로 지역에 발붙이고 현장 취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SNS란 21세기형 뉴미디어로 전파돼가는 모습이 전 또 이번에 되게 관찰만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관훈 라이트클럽 녹화를 했는데 뉴스타파 박대용 기자가 나왔어요. 이분이 춘천 MBC 기자를 했는데 서울 MBC가 지역 MBC를
그야말로 졸로 본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제가 듣기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오고 뭐 무슨 폭우가 오고 뭐 홍수가 오고 이럴 때는 지역 뉴스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연결해 줍니다. 그러나 지역 MBC가 자체적인 어떤 저널리즘 이 취재를 했다. 예컨대 박대용 기자 같은 경우 어떤 정수기에 물을 따라서 마시니까 그렇게 달대요. 알고 봤더니 그 필터에 설탕 종류를 넣었다는 거야. 진짜로. 그 필터를 열었더니 그냥 벌레가 바글바글 한다는 거죠. 그런 보도를 만들었는데 이거 사실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예. 이슈 아닙니까? 그냥 지역 MBC에서 만들어서 킬시켰다는 거예요. 서울 MBC가.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정도로 지역 MBC를 졸로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또 게다가 이 지역 MBC는 다른 KBS 지역국하고 또 지역 민방하고 달리 이게 독립채산제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목포 MBC에 예를 들어서 누가 기자로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서울 MBC로 가려면 목포 MBC 그만두고 서울 MBC 시험 봐야 돼요. 근데 또 목포 MBC는 공영방송이란 말이죠. 지역 민방은 어떠냐? 지역 민방은 뭐 이 지역 MBC하고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지역 민방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있단 말이에요. 오너. 네네. 그 광주 방송 KBC 같은 경우 호반건설이 대주주고 대부분 또 보면은 부동산 건설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모기업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개발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그 이슈 손혜원 의원 관련한 목포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네. 보도도 잘 안 하고 있어요. KBS는 어떠냐? KBS도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여기는 서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직원이 목포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목포 직원이 서울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막 로테이션이 된단 말이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착 의식 이런 거, 지역의 어떤 그런 뼈를 묻는 뭐 혹은 뭐 지역의 뭐 어떤 정체성을 갖는 지역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포지션이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공영 방송으로서 지역 방송인 MBC가 지역 MBC가 네. 훨씬 이런 그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네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 네. 이 최근에 이해 충돌 네. 방지 노력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점점 번지고 있어요. 그렇죠. 손혜원 의원으로부터 시작이 되긴 했는데 뭐 물론 손혜원 의원 건도 보면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천의 송원석 의원 그리고 부산 해운대인가 사상인가 사상이죠. 사상 예 장재원 의원 이 두 사람이 또 네. 이번에 제대로 사실 그 걸려들었는데 이 경우가 이건 진짜 이해 충돌 방지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 저는 새 의원이 다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고 보고요. 각자 조금씩 유형은 다르지만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네. 아니면 뭐 부정부패, 뭐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해 충돌이고 그 송원석 의원 항변은 자기가 김천역 앞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추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 예.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추가 매입이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더 무거운 사안이긴 맞습니다만 예. 그거는 그 평면적인 비교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손혜원 의원 사례보다 오히려 역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자산 가치에 끼치는 그 영향이 더 큰 거거든요. 그거는 다 공인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 국도를 개발하는데 그 부근에도 송원석 의원 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예요. 자산을 갖지 말던가 팔던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한 정책적 활동을 하지 않던가예요. 예결위 활동을 안 네, 한다든지. 예결위도 그렇고 예결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고 혹은 다른 의원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나가든가 뭐 이런 재척 회피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네. 거기 제 건물이 있으니까 거긴 놓지 마세요. 거기 개발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기다 예산 투하하지 네. 마세요. 이거 어때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해 충돌에서는 공익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사익 부분하고 걸려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거는 자기의 사익, 자산 가치와 별개로 주변에 뭐 주민들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논쟁의 여지는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결부될 수 없고 내 집값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아요. 그래서 예, 그냥 예. 빠지는 것이 예. 맞는 건데 송원석 의원은 지금까지 지역 언론으로 또 아마도 의정 활동 보고서라든지 예. 문자 메시지로 줄창 자신의 업적이라고 그것을 홍보를 해왔습니다. 한뭐 900억 정도 예산 네. 확보했다 뭐 이러면서 땡겨왔다. 설레발 네, 걸고요. 그렇게 얘기를 예. 했고 예. 남부 내륙 철도에서 분기점을 김천구미 KTX역이 아니라 김천역으로 땡겨서 왔다라는 거 자랑거리였거든요. 예, 자기의 사익과 직결되는 공직 활동을 한 것이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 활동이 이해 충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그 전에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있을 때부터 내 힘 좀 썼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했던 것 자신은 뭐 폭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송원석이 기재부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다 이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이미 있었습니다. 예. 예, 이미 선출직 이전에 공무원 관료로 있을 때부터 이해충돌 방지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예.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이런 항변을 하고 있어요. 학교 법인 문제다. 학교 법인은 보통의 어떤 부동산 자산이랑 다르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서대학교. 저는 좀 의아한 거는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법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 게 본인이 임직원으로 관련돼 있다든지 하는 이런 본인의 유관 단체의 그 예산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이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구미 아이쿱 생협 감사를 겸임하고 있었거든요. 지방의원이랑. 네. 오. 근데 아이쿱 생협에서 도시텃밥 사업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신청해 볼까요? 얘기를 하길래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이고 그 단체가 지자체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의원이었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단체 차원에서는 신청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사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도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거나 혹은 단체 차원에서 하고 싶으면 제가 감사를 사직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정도로 이제 이해 충돌에 대해서 지방 의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 법인이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뭐 단체에서도 신청을 안 했어요. 아 신청 안 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심판 받았다는 설이 있던데. 2016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에서 하고 싶으면 개인 자격으로 조합원들이 해도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단체는 이거 내가 왜 해명하고 있지? 도시 텃밭을 하게 되더라도 제 지역구 바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표밭하고 텃밭이랑 상관이 없어요.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이해 충돌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들면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장제원 의원 또 이제 명백히 본인이 뭐 이사장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집안이 있는 건 뻔한 사실인 거고 예. 그리고 굉장히 정책의 적용 폭이 넓어서 예를 들면 자기 애가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의원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이거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폭이 넓고 그리고 그렇지.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익적 가치가 굉장히 미미하거나 직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분간해야 되는데 장제원 의원 경우는 이해 충돌이라고 봐야죠. 아 이게 자기 형이 운영하는 대학에서. 네. 근데 게다가 본인이 상임위가 교육위도 아니에요. 예결위에 들어가서 하긴 했지만 본인 상임위가 교육위가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기고 더 웃기는 것은 얼마 전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집안이 사학재단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민대학교. 그렇죠. 예, 예. 거기. 예. 그 부인이 얼마 전까지 유치원의 원장이었고 이사장이었나 원장이었고 본인도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 지금은 뭐 잠깐 나가 있지만 이 사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안이 사학 집안인데 재벌 집안인데 사학 집안인데 상반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20대에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24개 정도의 법안에 공동 발의하거나 대표 발의해서 이 사학과 관련된 옹호 정책을 폈고 자기 여동생이 유치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한유총이랑 같이 해서 이 유치원 관련된 개혁을 반대하는 것 이것이 전 전형적인 이익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송원석 의원 케이스 저도 보니까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이게 뭐 등기부등본 때문에 다 나오는데 72년에 매입을 한 집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송원석 의원이 한 12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건물인지 땅인지의 6분의 1을 매매하는데 증여세 낸 기록은 없대요. 증여세 낸 기록은 없고 그냥 쓱 재산이 생겨서 나중엔
전체 3분의 1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좀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정말 놀라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건물은 아버지 부친이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했어요. 사실상 소유하고 관리한다. 예. 이게 뭐냐면 자식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버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이게 차명 부동산이에요. 그 아버지가 차명으로 가진 거지 자식 이름만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의원실에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본인이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가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난 이름만 걸쳐놨다는 해명을 듣고도 그냥 넘어가는 이게 저는 보고도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우도 그렇고 나경원 헌문정의 케이스로 놓고 봐도 이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이익 충돌을 전부 다 처벌을 할 것이냐? 전 이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전수조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라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할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저도 민주당입니다만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선과 악의 구도로 해서 뭔가 그 내 편은 정의고 상대편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쪽 입장에서는 빨갱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처럼 됐는데 정치는 사실 수많은 이익 집단이 충돌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싱이나 UFC를 보고 열광하는 이유는 정해진 룰 안에서 심판을 놓고 시합을 하니까 그런 거고 똑같은 짓을 길거리에서 하면 개싸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국회라는 정해진 공간 안에서 회의록을 남기고 상대당이 있는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 충돌하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이 공회의 지능에 대해서 막 애를 쓰고 뭘 하자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을 행정부가 압박으로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자님이 기사를 쓰면 저희도 압박을 받습니다. 기자님도 입법부가 압박을 받으라고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이고 우리 역시 행정부가 압박을 받으라고 행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담당 공무원을 의원실로 불러서 문을 잠가놓고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 해고시켜 버리겠어라는 것은 불법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는 것은 뭐 그 수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조은현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국수인 조은현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바둑진흥법을 만들었다. 이거 비판할 사안 어떻게 보면 비판할 사안인 거예요. 그 지금까지의 손혜원 의원을 공격한 논리대로 하자면 비판할 사안인데 과연 이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익 집단들이 서로의 이익을 좁혀가고 조정해가는 것을 정치의 행위로 인정할 시기가 이제 좀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송원석 의원 건을 보면서 또 철도맨이 아니겠습니까? 네. 철도, 철떡입니다. 철떡.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 KTX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 김천역으로 가지 않아요. 새로 만든 그러니까 대전에서부터 대구까지 신설로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김천구미역, 구미김천역인가요? 김천구미역이 새로 생겼어요. 김천에서도 멀고 구미에서도 먼 곳인데 하여간 거기 그 새로운 김천구미의 정거장입니다. 그런데 구설로, 그러니까 지금의 경부선 선로 무궁화호 2하가 다니는 거기다가 새로 생기는 철도가 지나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특혜죠. 이거는 뭐 이익 충돌, 이해 충돌 방지 노력을 떠나서 이거는 뭐 특혜에 해당한다라고 전 보는 것인데 표창원 의원이 그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야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이해 충돌 노력을 얼마나 국회가 기울였는지 다 까자. 어떻게 보세요?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근데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꾸 이해충돌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들까지 같이 엮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해서 다 이해충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에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 불특정 다수인지 여러 가지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은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난장판이 될 것 같긴 해요. 이것저것 다 끄집어낼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나경원이 뭐 이제 사학재단 집안이고 근데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거 이해 충돌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스파이크하고 블로킹은 또 달라요. 배구에서처럼 뭐냐면 제도를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
뭐 그냥 본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제도가 바뀌었을 때 줄어든다면 그것을 막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싫다, 그 정책이 싫다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 충돌하고는 좀 다른 경우일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정쟁화가 안 될 수는 없고 5만 가지 사례들이 다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탁해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별 커스가 있어야 그렇죠. 분별 정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보니까 법학자분들도 법학계에서도 이해 충돌에 관한 연구가 별로 안 돼 있고 볼만한 논문도 뭐 한두 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몇몇 법학자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해 본 적이 없다라고 예,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중성을 갖고 있는데 네. 공직자에게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의원 수 줄여라, 의원 급여도 줄여라,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특히 중년 남성, 노년 남성들이 이런 경향이 강한데 야, 그 정도도 못하면 국회의원이야? 이런 게 있어요 또. 김용민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까? 중년 남성. 올해 46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한 50대 이상. 50대 이상. 50대 이상을 좀 네, 저도 40대입니다. 특히 지역 사회, 네. 지방의 유지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고도 널리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던 것이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공직자들 스스로도 잘 깊이 생각 못했던 것이 또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대악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 충돌 방지 노력을 뭐 게을리했다. 이거 처벌 대상입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무런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내용을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보면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처음에 물론 자기 입으로는 투기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어쨌거나 투기 뉘앙스를 풍겨서 이틀 보도를 가다가 손 의원이 뭐 절대 아니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게 안 되니까 이익 충돌이다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노선을.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익 충돌이 뭔지를 아는 사람도 잘 없는 상태에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중구난방 튀어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대로 국회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 동의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송원석 의원의 경우에서 봐서 알지만 차관 때 자기 동네 자기 앞으로 끌어왔다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자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회는 그나마 회의록이라도 나오지. 예, 예. 지금 특히 행정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기재부,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 예산 어디서 어떻게 끌어오는지 우리 모릅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이해 충돌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같이 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도 우리나라 이게 사회 공개 아닙니까? 공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사회적 권위를 확보하고 있는 건데 언론사 그 멀쩡한 지면에다 협찬 광고 넣습니다. 그리고 협찬이라고 안 쓰고 아사모사 그 PR면 뭐 이렇게 PR면도 안 들어가는 심지어 협찬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자의 바이라인이 있는 특정 사안이나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일을 언론이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익 충돌 아닌지 봐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사주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으니까 야 종부세 이거 돼? 안 되는 쪽으로 한번 좀 해봐. 이렇게 지시는 안 하겠죠. 예. 하지만 경영진의 눈치를 봐야 되는 데스크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여기까지 이해 충돌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요즘 뭐 잔악계나 이해 충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갑자기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언론도 하면 안 되고 언론도 하면 안 되고 공무원도 하면 안 되고 국회도 하면 안 되고 판사도 판결 내릴 때 있어서 이해 충돌에 어긋나지 않게 집 재산 많은 사람이 종부세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판결 내린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다 피해갈 수 있는 게 기업이더라고요. 기업은 야 내가 버는 돈 갖고 내가 광고하는데 내가 버는 돈 갖고 내가 변호사 사서 쓰는데 내가 버는 돈 갖고 뭐 이리저리 해서 정치적으로 압력 행사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니까 기업은 우리가 이해 충돌로 공격할 방법이 없는데 거기는 워낙에 또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봐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회가 어쨌거나 구축해 놓은 인프라 안에서 노동자들로부터 이윤을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 충돌로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도 먹고 언론의 입도 먹고 나면 결국은 목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건 기업밖에 안 남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원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투명하게 싸우는 것, 투명하게 이익 대 이익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것이 의사와 약사가 각각의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약분업에서 싸우는 것, 이런 것처럼 투명하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링 안에서 경기를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의 공예와 관련된 일들은 사실 공예라는 분야가 좀 작기 때문에 야 그렇게 작은 집단만 대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야, 뭐 그런 부분들도 차츰 저희가 해명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 네. 일단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자꾸 뭐 이해 충돌 아닌 거하고 계속 엮이는 느낌이 좀 드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이해 충돌 아니라 다른 걸로 충분히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해 충돌이 그렇게 범위가 넓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직업적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너무 크게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그러면 노동조합 출신 국회의원이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도 이해 충돌이냐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까? 뭐가 올라갑니까? 그런 재산권 추구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산권이 일단 있고요. 일단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특정될 수 있느냐, 불특정 다수인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만약에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걸 같이 고려해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직무유기의 여지가 있는가? 이걸 같이 따져 보면은 답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서 발언한 것이 이익 충돌이냐 아니냐는 따져볼 여지가 저도 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뭐 현대 물건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거나 뭐 네.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말한 부분도 전부 다 지금 이익 충돌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익 충돌이면 이런 것도 다 이익 충돌이 아니냐라는 논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는 점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벌써 한 30여 분 다 돼가고 있는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체 1위를 했어요. 예, 황교안 1위, 2위는 이낙연 총리, 네. 3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안 잡는 사람은 김용민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네. 어떻게든 또 정치를 좀 재개를 해서 전도사를 잡을 수 있는 건 전도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발목을 잡는 거 아닐까요, 그냥? 발목이라도 발목이라도 잡으면 어디야? 발목이라도 잡고 이야기해. 근데 황교안 1위는 이거는 월드컵 때 득점왕 있는 팀이 1등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여러 대선 주자를 다 흐트러 놓고 조사한 거라서 예, 그만큼 황교안이 잘 나간다기보다는 자유한국당에 대안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지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15%. 예, 그 이낙연 총리가 좀 빠진 흐름이고. 그 빠져서 같은 민주당 주자한테 갔겠죠. 대체로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어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제 컨벤션 효과는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당 대표 나갈 자격 있다 이런 판단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제 책임 당원으로서 3개월 당기를 내야만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건데 봐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세훈도 황교안도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당 대표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밀고 있는 이론이 있는데 네. 계속 틀리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밀고 있는 게 게임 이론으로 그냥 되게 평이하게 예측한 거예요. 특별한 예측이 아니라 네, 다 같이 불출마할 것이다. 다 같이 불출마. 칼을 내릴 것이다 결국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예. 이제 와서 접기도 그렇고 오늘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예 일단 선언은 했죠.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는 당 대표 주자이자 대선 주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대표가 되었는데 총선이 망하면 어떡하나. 두 번째 자신이 대표가 안 됐는데 총선이 흥하면 어떡하나.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있어서 네. 이제 다 같이 칼을 내리는 것이 차선책을 확보하려는 다 같이 하는 노력이 겹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누가 될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대선 주자들끼리 충돌했을 때 누가 이길까 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무성의한 평론입니다. 무성의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칼을 왜 내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게 무성의하다고요. 본인이 이해를 좀 무성의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예. 또 황교안 오세훈 이렇게 줄줄이 나왔을 때 누가 되든지 간에 썩 당에는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아마 이후에 분란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본인 자신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국면에서 너무 일찍 나왔다는 느낌도 들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내내 있다가 간 보다가 막판에 나오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지금 너무 조기에 등판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애 보좌관님 황교안 어떻게 보세요? 황나땡. 황나땡? 예. 뭐예요? 황교안 나오면 땡큐. 그래요? 왜요?
본인도 전도사네. 이형님도 전도사예요. 예, 저도 아,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예, 예. 예. 그 전도사가 나와서 너무 예, 뭐 좋습니까? 장로가 지금 어디 저 전도사 앞에서 예. 그 일단 관료와 정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의 강도라는 것도 비교할 수 없이 다르고요. 당장 나오자마자 한겨레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최순실이 그 국정수락연설문 작성할 때 황교안이는 뭐에 반대한대였나요? 오늘 한겨레 예, 나왔어요. 오늘 한겨레에서 최순실은 이미 황교안이 뭐 그때 변호사 하던 시절이니까 법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제안을 올리고 해서 이제 내용을 검토하고 이랬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녹취록이 풀려 있는데 황교안 본인은 뭐 절대 몰랐다고 찌라시나 읽었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지만 또 황교안은 최순실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순실은 굉장히 황교안을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녹취록에 나와 있고. 정치권의 검증이라는 것은요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 관료로서 황교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전 이제 보좌관을 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뭐 무섭다 안 무섭다를 떠나서 의원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잘 들어주는 의원이 있고 안 들어주는 의원이 있어요. 잘 들어주는 의원은 뭐 앞에 가다 들어놓고 막 이건 된다 안 된다 따져갖고 같이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데 애시당초부터 이게 차단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역 플랫폼에 참일고 들어온 사람. 그 내가 국회의원이 서울역 플랫폼까지 차 끌고 들어가자 그러면 난 당연히 막았을 거거든요. 근데 황교안 총리 시절은 그 밑에서 그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다 모인 쓰레기 집단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총리실 정도 갈 정도면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태어날 때부터 무능하고 막 바보고 이렇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오죽하면 차를 몰고 야 서울역 들어가자 하는데 네 영감님 이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자체가 그 안에는 필터링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로서 그렇게 쭉 계속 영전만 받아오다가 이 국회로 넘어오면요. 그 간단한 예로 6명이 앉는 자리에 가면 장관님이 여기 앉으신지 저기 앉으신지 가고 담당 공무원이 와서 한 20분 동안 서로 다투거든요. 근데 보좌관으로 어떻게 하냐면 네. 의원을 그냥 저기 테이블에 던져요. 그럼 의원이 알아서 자기가 대충 찾아 앉는 거야. 이게 사고의 구조가 다른데 황교안 같이 평생을 검사로 있다가 관료를 하다가 그 어떤 대접을 받았다. 들어왔다 여기 오면 여기서 이 검증의 파도를 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서 당 대표로 소모하긴 저는 그러니까 누가 이기 외측을 떠나서 당 대표로 소모하기 너무 아깝고 꼭 자리를 잘 보존하고 계시다가 다음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나와주시는 것이 이제 부끄럽지만 민주당의 필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황교안 서울역 에피소드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서울 중심주의적인 예시가 아닌가. 왜요? 왜냐하면 황교안은 성주에서 뺑소니 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성주 주민차를 받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 그 블랙박스 예. 그것도 제거해가지고 증거도 안 남게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더 좋은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부끄럽습니다. 예, 서울 중심에 말씀을 드렸네요. 예.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인가요?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홍준표 전 대표도 아마 나올 것 같죠? 홍준표가 황교안보다 스트레스가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황교안은 저도 괜찮아요. 당 대표에서 2등하고 저도 괜찮고 이왕에 지는 거 홍준표한테 지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만으로는 다음 총선 소화할 수가 없고 예. 황교안은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총선 때 등판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총선이 망하면 그건 홍준표가 그냥 다 지는 거고 흥하면 공동선대위원장 같이 뛰었던 사람들까지 분산해서 가는 예. 거기 때문에 황교안은 홍준표에 비해서는 좀 부담감이 적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게 나가가지고 대표가 돼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떨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안 나가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자유한국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기로는 예. 홍도 나올 거다. 황이 나오면 홍도 나오는데 2등 노리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홍도 2등 하는 게 팔자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홍도 다 2등 전략을 쓰고 있다? 아니 황은 2등 전략은 아니겠지만 예. 그건 제가 분석한 거에서 2등을 해도 손해를 보지 않거나 이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홍 같은 경우는 또 홍의 독자 세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지 않잖아요. 지금 친홍 직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2명?
3명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나와도 승산이 없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2등이라도 되는 게 최악은 면하는 것이다라고 홍 쪽에서는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 황교안 씨 같은 경우엔 뭐 정치 오래 해서 뭐 특별히 더 나을 건 없지만은 황교안은 일반 국민들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양반 정치권 들어오면은 그날부터 이제 난리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롯데리아 가서 새우버거 시켜 먹는 거 짤 돌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새우버거가 뭐 이제 민생 체험이겠지. 가서 이제 뭐 버거를 시켰어요. 뭐가 맛있나요? 그랬더니 새우버거가 괜찮다고 이제 저기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럼 새우버거 주세요. 그랬더니 아 혹시 손님 알레르기는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저만 알레르기는 없습니다. 알레르기성 단마진으로 군면제 받으신 황교안 전 총리님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로 사람이 그냥 훅 가는 데가 정치권이거든요. 그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지 갑자기 신앙심으로 알레르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나올 건지 그냥 새우 알레르기가 없다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알레르기 없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정치적 레토릭이니까 저는 그냥 밀고 가는 거죠. 알레르기라는 단어를 꺼낸 것 그렇죠. 자체가 예. 그거를 그렇게 해서 프레임에서 저처럼 떠올리게 깎아내는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무덤 앞에서 그 직방으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음복을 하는데 술을. 네. 근데 그렇게 마신 그 장면 굉장히 타격을 입혔죠. 예. 본인은 이제 그거는 그냥 아까 전에 그 전에 절차들을 다 거친 다음에 자기가 마시는 순서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갑자기 이제 무턱대고 정면으로 선친 무덤 앞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대선 주자 첫 행보 며칠 하면서 계속해서 타격을 받았잖아요. 예. 황 전 총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같은 레토릭인데 세상 물정 모른다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를 것이라는 의심이 있어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뭐 정몽준 의원이 예전에 무슨 뭐 지하철비가 70원인가 700원인가 버스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란들이 벌어지는 게 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아예 몰라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보니까 그 소주도 같은 예인데 그게 큰 뭐 잘못이 아니더라도 거봐 쟨 그렇잖아라는 인식을 끌어냈던 것이 네. 저는 황교안의 향후에 지어질 별명 5글자 예측을 해봅니다. 예측해 보시죠. 빵상 아저씨. 네,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런 정신 세계를 계속 보여주시지 않을까. 예.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고요. 제가 예측한 별명입니다. 제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는 전혀 관심 갖지 마십시오. 네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말이죠. 이제 가발을 쓰고 다니세요. 네. 그 이제 아내는 없으시죠. 없으신데 통상 그분은 뭐 심어도 될 만한 분인데 뭐 집안이 뭐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심어도 되는데 왜 안 심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두드러기 때문에 두드러기 때문에 이걸 못 심고 그냥 가발을 쓰시고. 그 전에 또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어요. 어디 가서 그 물벼락을 맞을 상황이 됐었는데 이러고 이제 도망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 지금 마시고. 900만 탈모인을 모욕하시는 아니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유력한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누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두환 씨겠죠, 뭐. 전두환 씨는 가발 안 쓰시니까. 네, 전두환 씨 얘기는 아닙니다. 좀 상황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가발 아닐까요? 전두환 씨가 쓰는 것도 네, 그냥 막 던졌어요. 김수민 평론가 조금 좀 옥체를 보존하실 때가 됐어요. 네. 이제 김수민 평론가가 이제 앞으로 저기 이제 점점 유명세를 더하면은 이제 진짜 쫓아다니면서 그 김평론가의 흠집을 낼 사람들이 따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세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알 수 없어요. 돈만 벌고 살려고. 돈만 벌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실 이것도 역시 보따리 장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시사평론계 루키 김수민 평론가 모시고 또 우리 국민보좌관 김성애 보좌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황교안 전 총리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3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예요.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렇게 씹혔는데 와 3등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뭐 단련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뭐 단순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7.8%밖에 안 되니까 네네, 뭐 의미 있다라고 10% 말할 수는 없겠죠. 10% 선을 돌파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온다라고 정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예. 별로 이렇게 이재명 지사에게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논란에 개의치 않았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를테면은 그 트위터 계정주 논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렇다 한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에이 안 그랬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다 한들 무슨 상관이야. 예.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사실 정치적으로 좀 깎고 싶은 분들의 전략이 잘못되지 않았나. 예, 깎으려면은 그냥 이렇게 뭐 도덕성만 가지고 그 의혹만 가지고 깎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다못해 인상이라던가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명박 사례도 나타났고 트럼프 사례도 나타났고 예, 그런 사례가 이재명이라고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히려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더라라고 하는 또 다른 아우라만 입혀주는 결과일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현재 여론조사에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나고 있죠. 네. 우리 저 김성현 보좌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 논쟁을 결국 서서 이제 가고 있는 형국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여야 1대1 구도로 만들어 놓고 점수를 먹였을 땐 제가 생각에 중도층이 많이 넘어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에 붙여서 좀 드리자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도덕성으로는 시비도 안 걸리고 타격도 못 입고요. 자, 알고 보니 일 못하네. 뭐 아무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로 경기도민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 쪽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 말만 하지 실제로 적폐청산된 게 뭐가 있어. 요런 구도로 나가서 그러네라는 의견을 끌어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못하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기대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 문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뭐 5에서 10%의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국면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그 외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먹고 살 길이 터져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러스트벨트를 실제로 살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살고 안 살고 그다음 문제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건설업체랑 싸우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성과로 보여주는 게 뭐냐라는 의문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좀 전 중간 단계로 봐서 이재명 지사가 살아남는 것은 도덕적 논란을 어떻게 탈출하느냐가 아니고 네. 본인 얘기한 적폐청산과 새로운 방식의 그림을 과연 보여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MB도 말이죠. 그 무수한 도덕성 논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게 뭐 결국 허상으로 드러났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아니었습니까? 그 뭐 많은 부부들이 뭐 겪고 계시지만 남편 꼴 보기 싫은데 네. 월급 찍히면 또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경제 문제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문제에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 그림 보여준다면 네. 뭐 전 또 다른 국면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도덕성 갖고 이렇게 꾸준히 이건 뭐 제기를 해야 될 문제죠. 뭐 워낙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황교안을 주저앉힐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면은 그건 안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네, 탁월한 응용 실력을 응용민 아닙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응용민. 응용민보다는 표절민이 아니었나. 네, 표절했는데 다른 평론가들의 얘기를 이것저것 주워서 아, 다른 방송에서 하시고 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바로 옆에서 응용을 하셔서 황교안 사례에 접목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부터라도 네. 인생이 늦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6세. 네, 득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새로 시작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거 안 여쭤봤네요. 우리 저 자유한국당 당 대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황교안 쪽에 예. 그러니까 홍준표보다는 황교안이 사람들을 덜 쳐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박 진영이 모여들어서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고 그런 가운데 친박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20대 이어서 공천권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 기대하는 바시군요. 예, 기대하는 바고 전망보다는. 네. 전망은 뭐 아직 전망이 좀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전망했습니다. 2달 네. 전부터. 홍준표가 된다. 홍준표가 된다. 아 된다고요? 된다고. 예. 무수한 검증 아까 얘기하셨는데 무수한 검증 과정에서 홍준표를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여권의 문법이 달라요. 야권하고 아니 여권의 문법하고 야권의 문법이 다른데 지금 야권 그 자유한국당 쪽 같은 경우는 힘 있는 놈이 장땡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보태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합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홍준표가 그렇죠. 대표가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황교안이 대해서는 그 그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아 그렇죠. 분열된 상황에서 네. 총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타 면제 한번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비 타당성 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타 면제가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비판적으로. 네. 아 보셨겠죠. 비판적으로 보죠. 예. 지금 이제 비근한 사례가 자유한국당에 예. 황교안이 책임 당원이 있냐 없냐 이 논란이 진행되고 오늘 뭐 발표를 지금 이미 했나요? 하여튼 뭐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이거하고 예타 면제하고 좀 비슷한 사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 예타는 사실 예타에서 사업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조사를 하는데 경제성이 비용 대비 편익에서 0점대로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통과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 경제성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은 어차피 아니었던 거고 예타를 통해서 필터링하는 것이고 나중에 또 사후에 그때 이 사업은 예타에서 이 정도로 경제성이 낮게 나왔었는데 밀어붙인 것은 문제가 있었다. 사후에라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예타 그래서- 면제는 왜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네. 뭐 예타에서 좀 점수가 낮더라도 통과시키면 되는데 굳이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이게 뭐 무리수라면 무리수를 자초한 이유는 무엇일지. 그게 더 일단 첫 번째는 더 쉽게 풀어준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사후에 예타에서의 점수를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미 풀어졌다는 것은 물론 그 사업이 잘못됐을 때 국민들이 비판을 받게 됐을 때 예타 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은 물론 쏟아지겠지만 점수는 그때 얼마가 나왔다라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받아줬다라고 해서 중앙 정부가 지는 책임도 좀 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이제 예타가 됐는데 예타 면제가 됐는데 저는 그 예타 면제에 깔려 있는 국토 균형 발전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게 과연 그 자체로 올바른 것인가? 그럼 국토 균형 발전이 뭐가 잘못됐어요? 국토 균형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국토 균형 발전을 해서 수도권 인구가 분산될 수 있나요? 저는 오히려 못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 그래요? 인구를 분산시키려면 지방의 대도시를 선택 집중 육성해야 돼요. 근데 국토 균형 발전은 그냥 여기저기 툭툭툭 다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 살아가면서 네. 어떤 지역에 좀 모여서 삽니다. 그게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생태적이기도 합니다. 예, 예. 어떤 지역은 좀 비우고 사는 건데 예, 예. 예전에 혁신도시 사례처럼 뭐 텅 빈 벌판에다가 뚝뚝 도시를 만들어서 던지는 이런 형태에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인구 분산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예. 그렇다면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서라도 여기저기 던져주는 방식의 국토 균형 발전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이 근본 지점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수도권 집중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는 네.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있는 대도시를 키우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죠. 공공기관 이전 되게 쉬운 카드고 초보적인 카드라서 쓴다고 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를 떠나서 안 쓰면 안 될 카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혁신도시 방식이 아니라 원래 대도시 쪽으로 가져가서 혁신도시 해봤자 하숙생들만 늘어나고 또 거기에 맞춰서 KTX역만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지하철화되고 있어요. 네. KTX가 예 그래서 이제 뭐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도시들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고 한전이 나주에 간다든지 네. LH가 진주에 간다든지 그러지 말고 네 그것보다는 원래 있던 뭐 부산, 대도시로 그렇죠. 광주 이런데 네. 이런 경우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예. 주변의 소도시나 농촌이 공동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보고 대신에 그 대도시 거점의 육성으로 인해서 취해진 그 지역의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수도 같은 경우도 아예 행정 도시가 아니라 이전을 하는 게 어떨까? 수도를 이전해서. 네, 수도도 아예 이전을 하고 좀 덩어리를 크게 해서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방식이 필요한데 수도를 저기 구미시 네. 본인의 지역구로 네. 옮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세종시보단 대전 쪽이 원래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수도도 그쪽으로 옮기는 게 대전으로 옮기자.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 대전에 네. 김수민 땅이 있는지를 한번 없어요.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네, 땅이 저희 집안 있는지. 땅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아가지고 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예, 다 예, 팔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대전은 뭐 상수원이라든가 뭐 이런 좀 한계들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구미는 낙동강의 그 수량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적으로도 괜찮고 예. 네, 하지만 예. 이 구미로 가게 되면 또 호남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소외감을 느낄 거니까 충청권은 불가피하지 않나. 아, 네, 그래서 세종시하고 대전 사이 축을 좀 키우는 방향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국토균형 발전이 선이 아니다. 음. 그리고 더 덧붙이면 지방 분권, 수도권 분산, 국토균형 발전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예. 지방 분권을 하면 국토균형 발전도 안 되고 수도권 인구 분산도 안 됩니다. 지방이 알아서 스스로 각계약진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는 각자 다른 개념을 갖고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상충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예타 면제는 지방 분권하고는 관련이 없다. 근데 예산 던져주는 거지 네. 분권이나 그쪽하고는 그 관련이 지방이 없어요. 너무 돈이 안 도니까 어쩔 네. 수 없이 이렇게 중앙 정부가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지역의 네. 민원도 그러한 것이고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 토호들이라던가 부동산 건설 쪽 이해관계자들은 굉장히 간절히 원했지만 네. 일반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해보지 못했고 또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걱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 시민들 입장에서 토론이 어차피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런 작업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국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인 네. 거거든요. 근데 예, 그걸 면제했다는 것은 시민사회도 부담이 될 것이고 어쨌든 이제 좀 사람이 조금 적은 뭐 지방 지역에서는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건데 이제 돈은 돈대로 그냥 스며드는 특히 이제 토 쪽으로 네.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 우려되는 거는 이제 제가 뭐 경험적으로도 TK 지역에 노무현 정부 때 재미 본 사람들 있습니다. 토호들 중에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거 못 봤어요. 예, 그냥 인마이 포켓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특별히 그런 전략으로 뭐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취해왔었던 동진 전략 같은 것도 그런 방법으로는 그다지 관철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본인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던져주는 거는 불가피했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 전략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효용성이 없는 거였다면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예산 쓰임새를. 예,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형 SOC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편익을 위한 시설들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도면 뭐 되는 거 아니었나. 뭐 그리고 이제 요번에 예타 면제가 된 사업들 중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예타 거쳐가지고 사업적 타당성 더 따져서 경제성이 부족한 걸로 나오면 다른 명분을 붙여서 논의해서 더 당당하게 통과시키는 방법을 썼다면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 보기에도 분별 있는 토건을 하는구나 난개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죠. 예. 우리 락비정님이 예천군의 땅 살 기회다. 이게 뭔 글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예. 이런 글을 예천에 올리셔가지고. 뭐가 웃기려고 네. 쓴 것 같은데. 예, 예. 이번에 예타 면제 예천 뭐가 들어갔나 보죠. 그래요? 잘 문경하고 김천 문경일 거예요. 예천 구간이 아닐 텐데. 네. 아니, 예천 군의회 그게 네. 송원석 그게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원석 거기에 또 연관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송원석 그러니까 송원석이 또 그 예타 면제 사업에도 연관돼 있어요. 어. 네, 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경북은 문경 네. 김천철도 1조 4천억이 그게 포함됐네. 김천역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거는 뭐 송원석이 가만히 있다가 잡은 것도 아니고 예. 아주 그것을 위해서 음.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예타 면제 관련해서 우리 김성일 보좌관님.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저도 뭐 똑같은 동어 반복이니까 길게는 안 하겠고 예를 들면 전주시, 완주, 군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합쳐야 됩니다. 그 합쳐서 그러니까 행정 지도의 재편이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이것들을 시도해서 2, 3년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쭉쭉 크게 합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이즈가 먼저 돼야 이 병원이고 뭐고 다 그런 시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시가 너무 작고 옆에 군 따로 있고 이러면 군에도 만들고 시에도 만들고 이렇게 안 되고 구랑 시는 세금 따로 걷는데 군에서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시에다가 병원 지어놓으면 군도 혜택 받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리적 정서적인 행정구역을 재편해서 좀 큰 규모로 만들고 뭐 동일하게 광주 등에서 메가시티 지방의 중점 육성 지역을 키우고 발전시키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 행정구역을 단위를 넓게 잡아서 혜택이 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예. 예타 면제는 이게 사실 기재부가 말장난하는 게 많거든요. 예타를 갖다 붙여놓고 뭐 이러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토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예. 기재부만큼 될 사업 안 될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저기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타를 주구장창 이대로만 우기면 사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영남 지역으로만 계속 인프라가 깔리는 거지 호남은 못 들어가거든요. 제포된 게 이제 호남 KTX인 거죠. 예타로 따지면 만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추진해서 지금 어쨌거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지 않겠고 그리고 또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예타를 해놓고 그게 안 되더라도 통과를 시켜야지 아예 안 해보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지점이 있고요.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그 관료 몇 명이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다 그리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나갔다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면 지금의 사이즈로는 안 됩니다. 저렇게 작은 사이즈들을 일일이 다 살려주고 뭐 인구 3만, 5만, 8만 있는 데가 다 널려서 군수 다 따로 있고 공무원들 다 따르고 있는 건 사실 싹 합쳐서 최소한 10만, 20만 사이즈로 키우고 행정구역을 통합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들의 숫자를 임팩트 있게 줄이고 컴팩트하게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일로 뭐 사회복지가 됐든 뭐가 됐든 공무원들을 풀어서 그 지역을 관리하게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밥그릇 찍힌 형태의 행정 이 조직은 개편이 돼야 하고 그런 속에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점을 조금 더 부연하고 근데 뭐 큰 틀에선 사실 크게 반론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되네요. 그 호남을 갖고 뭐 SOC 사업을 벌인다. 호남을 상대로 SOC 사업을 벌인다. 근데 지금 인구가 호남 다 합쳐서 520만 정도. 영남 같은 경우에는 1,300만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비 타당성 기준에 따르면 이거는 사실 호남에게 사업이 가봐야 이게 그죠 무조건 영남으로 가는 거죠. 예, 사업의 그 어떤 실효성 이런 것들 또 성과의 예측이 뭐 이렇다 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이 그냥 비단 어떤 그런 당장의 경제적 효과 이걸 따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공공의 어떤 자원이 투여되는 방식으로 이런 해법을 찾는 것이 온당하다. 그게 바로 공공이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보태면 예. 토목은 악이 아닙니다. 토목을 잘못하는 것이 악이지 토목 자체를 악으로 삼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의 4대강처럼 될 거다라고 하고 모든 사업을 못하게 하는 이런 풍토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조건 토목은 악이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건건히 평가를 해주시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태를 해야 된다라고 나중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야, 근데 말이죠. 지금 호남 인구를 따져 보니까 이 520만인데 충청도 인구가 넘어섰나요? 충청도가 더 많죠. 충청도가 더 많은 네. 것으로. 야 이렇게 됐군요. 근데 국회의원 수는 아직 호남이 더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 조절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돼서. 그 충청 인구는 또 이제 수도권 이 규제 때문에 천안 이런 데로 또 많이 내려가면서 네. 서울에서 또 수도권에서 그러면서 이제 충청 인구가 불어났는데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또 인구를 다시 또 뭐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뭐 개발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이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산업이 집중돼야 될 것들은 집중을 해야 해서 수도권에서 무조건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전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예. 오늘 그 토론은 결국에는 뭐 개발, 뭐 여기에 또 우리가 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못하신 말씀 있습니까, 김수임 변호사? 네, 뭐 제가 드린 말씀 예타 면제에 대해서요. 아니 뭐, 네.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김용민 페이스에 음. 제가 충실하게 음.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못한 말이 있다기보다는 음. 네, 그냥 할 말 다 한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페이스에 말려서 뭐 말려 드려야죠.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네. 네, 김수민 청년 감사하고 그래요. 그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도 마무리. 예, 뭐 이제 손혜원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촉발된 이해 충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논의가 아직 성숙된 단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논쟁은 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자칫 정치 혐오로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길을 우리가 찾는 것들, 예, 좀 진지한 토론이 뒤따랐으면 좋겠고 국회의원들만 보지 마시고 입법부, 사법부도 함께, 행정부도 함께 좀 같이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예, 언론 포함해서 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2주가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 뭐 저희 의원실 식구들도 그렇고 이 SNS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 때문에 예, 실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 채 하여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임 평론가 그 마무리 발언으로 저거 어때요? 그 민주노총이 네. 이번에 이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참하기로 확정한 겁니까?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원안까지도 원안 이전에 수정안들이 다 부결이 됐고 네네. 원안도 표결에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하고 김영환 위원장이 약간 감정이 섞이니까 감정을 잘못 표출했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도 이제 안 풀리니까 예, 그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는데 예. 산회를 시켰죠. 예. 일단 뭐 한국노총까지도 지금 빼는 나오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들어가면 좋고 나가면 나쁘고 혹은 거꾸로 거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민주노총 내부에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우파는 좀 들어가자주의고 좌파는 나가자주의였습니다. 역대까지. 근데 저는 그런 문제로 이념적 좌우가 갈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념적 좌우는 당연히 갈리는 거지만 들어가거나 나오거나는 전술 전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최근에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 고와서가 아니라 일단 들어갈 타이밍 아닌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기를 한번 놓쳤고요. 예. 지금은 제가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무작정 들어가자 하기에도 이제 내부에서 동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아하. 네, 근데 나온다고 해서 그 투쟁에 또 힘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문제고 저는 정부도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을 폈던 것인가. 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에로 협약 비준 같은 경우는 그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아이에로 협약이 그 법적으로 국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정책이랑 딜할 거리가 안 되는데 예. 정부에서 그걸 아이에로 협약 가지고 좀 뭐랄까요 젠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더욱 노동계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였고 글쎄요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뭐였는지 안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고 염두하고 이제 안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안 들어온 사람을 좀 오히려 공경에 넣는 그런 전술을 pis던 것이라면 민주노총은 오히려 더더욱이나 거기에 말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굳이 저보고 뭐 한쪽을 찍어달라면 들어가는 쪽으로 예, 저도 사실 민주노총 내부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좌파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긴 하지만 예, 이제는 좀 들어가는 것이 맞았고 지금도 늦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그리고 민주노총 문제가 지금 안에 리더십이나 이게 서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의 한 네. 말씀에 뭐 사실 존중하고 또 이게 말하자면은 힘을 실어주는 네. 분위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쟁 전략이나 협상 전략의 차이로 봐야 되는데 네. 김명한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이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잘못된 비판을 하면 되는데 네. 김명한 위원장도 이제 그거 하나의 투쟁 전략으로서 들어가는 거를 생각했던 것이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더 섬세하게 따져봐야 될 일을 너무 한쪽으로 몰아치고 있는 게 있고 민주노총 구조 자체가 총연맹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예. 금속이라든지 이런 산업, 그러니까 산별, 연맹 이쪽의 힘이 더 강해요. 네. 굉장히 분권적인 체제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위원장의 리더십이 너무 서지 않는 그 장면을 어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아유, 그 민주노총도 아주 사정이 복잡합니다. 그 네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꼬여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하실 말씀은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삼김쇼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다음 주 더 내실 있고 또 대안이 있는 그런 토크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